세계 최고의 프로레슬링 단체 WWE의 보스 빈스 맥맨에 관해선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그중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레슬링 사업에 뛰어들기 이전인 젊은 빈스 맥맨 시절의 이야기는 특히 더 그렇다. 빈스 맥맨의 아버지 빈스 시니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비키 에스큐라는 여성과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1946년 이혼했다. 그 후 빈스 시니어는 워싱턴으로 건너가 동업자들과 함께 WWF의 모체가 되는 캐피톨 레슬링 코퍼레이션을 설립한다. 전부인 비키는 빈스 형제를 데리고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게 되고 그곳의 미 해군 기지에서 재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는다. 빈스 맥맨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 채로 남부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다. 그리고 계부, 이복 동생들과 지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생활은 빈스 맥맨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훗날 빈스 맥맨은 플레이보이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6살 때부터 계부에게 파이프로 얻어맞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 그가 죽어버린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며 기꺼이 나는 그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빈스 맥맨의 어린 시절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빈스 맥맨은 딱 한 번 캐롤라이나의 안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빈스 맥맨의 아버지 빈스 시니어는 플로리다 출신의 후아니타 존스턴이라는 여성과 1956년 재혼했다. 빈스 시니어는 사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던 아들 빈스 맥맨의 존재를 처음에는 주변인들에게 비밀로 감췄다. 그러나 재혼한 후아니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오히려 후아니타가 나서서 빈스 맥맨을 데려오자고 재촉했다. 나중에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는 빈스 맥맨의 형은 당시 14살, 빈스 맥맨은 12살 때의 일이다. 빈스 시니어는 전 부인 비키를 통해 아들 빈스 맥맨과 만날 약속을 잡고 선물로 용돈을 두둑히 들고 나갔다. 폭력과 학대에 지쳐있던 빈스 맥맨은 그런 친아버지 빈스 시니어를 보자마자 마치 원래 잘 알던 사이처럼 그를 잘 따랐다고 한다.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빈스 맥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친아버지가 있는 곳 근처에 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지내는 생활을 했다. 빈스 맥맨의 부인이 되는 린다와는 각자의 어머니가 같은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동료였기에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이 당시 빈스 맥맨의 나이 16살, 린다는 아직 13살이었고 비키가 린다의 집에 초대를 받을 때면 늘 빈스가 따라가곤 했다. 빈스 맥맨은 린다의 집에 놀러갔을 때 화목한 린다 가족을 보고 보통의 가정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한다. 빈스가 이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들어가고 이어서 린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결혼했다. 린다도 빈스와 같은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하고 3년 만에 학위를 따내면서 빈스 부부는 동시 졸업에 성공했다. 그리고 1965년 대학 졸업식 전날 린다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생긴 아이가 바로 쉐인 맥맨이다. 빈스 부부의 새로운 신혼생활은 빈스가 전국을 떠도는 세일즈맨이 되었기에 수도 워싱턴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빈스는 아버지 빈스 시니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된다. 링 아나운서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가끔 아버지의 단체에서 링 설치 보조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빈스는 아나운서로 변신해 카메라 앞에 섰다. 1971년에는 빈스가 아나운서를 맡은 올스타 레슬링이 동부의 약 30개 도시 14개 주에서 방송되는 인기 방송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직 빈스의 본업은 세일즈맨이었고 아버지 빈스 시니어 역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에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당시 빈스 맥맨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가 있었으니 변호사 겸 프로복싱 프로모터인 바바롬이었다. 당시 오토바이 스턴트를 선보이던 이블리블이 그랜드 캐년에서 오토바이 점프 묘기를 선보일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빈스 맥맨. 그는 전국의 극장과 영화관을 빌려 스크린을 통해 이블리블의 묘기를 생중계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ABC 방송국과 연줄이 있던 바바롬은 생중계 일주일 뒤에 그 영상을 방송국에서 방영한다는 기획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캐년이 아니라 스네이크 리버 캐년으로 장소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실패로 끝이 났다. 이블리블은 600만 달러의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25만 달러만 손에 쥐었고 빈스 맥맨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비록 흥행은 실패했지만 바바롬은 빈스 맥맨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남다른 추진력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1976년 두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와 안토니오 이노키의 이종 격투기전을 기획하고 투자하지만 결과적으로 흥행 자체는 크게 실패했다. 이블리블의 바이크 묘기 흥행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어쨌든 이 실패로 인해 빈스 맥맨은 큰 빚까지 지게 되었다. 빈스 맥맨에게 있어서 1976년이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 둘째 스테파니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음 해인 1977년 세금까지 체납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빈스는 뉴잉글랜드 케이프굴의 작은 경기장 하나를 인수한다. 당시 대출이자만 내며 사실상 명의만 가지고 있던 전 소유자가 은퇴를 앞두고 빈스 맥맨에게 공짜나 다름없이 넘겨주었다. 빈스는 이때도 링 아나운서 일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3주에 한 번 녹화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었다. 아버지 빈스 시니어는 아들 빈스 맥맨이 이해한 만큼의 보수만 정확히 지급했을 뿐 그 외의 지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빈스는 본인 소유의 경기장에 콘서트를 유치하고 조명부터 티셔츠 판매까지 직접 진두지휘하며 사업가로서 많은 것을 경험한다. 이 경험을 살려 레슬링 아나운서 일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 참여하면서 점차 촬영 현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은퇴를 눈앞에 둔 아버지 빈스 시니어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도 역시 이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983년 봄 아버지 빈스 시니어의 나이 67세 드디어 젊은 빈스 맥맨에게 회사 매수의 찬스가 찾아온다. 빈스는 가지고 있던 경기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정의 자금을 마련한 뒤 맨하탄 힐튼 호텔 맞은편 오익 호텔로 향했다. 빈스 시니어와 재무부장 필 자코, 레슬러 고릴라 먼순, 아놀드 스콜란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빈스 맥맨. 그는 이들에게 흥행 수익 평균값의 1.5배를 약속하는 등 조금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성공하면서 실질적인 보스의 자리에 서게 된다.